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최악의 물가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결국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인상폭도 꽤 큽니다. 연간 최대폭까지 올려서 4인 가구 기준 매달 1,500원 정도 오릅니다. 10년 가까이 묶어뒀지만 한국전력공사 적자폭이 너무 커서 버틸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에어컨 제습기 등 전기 쓸 일 늘어나는 여름이라 더 걱정이지만 오르는 게 이 전기료뿐만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가스 요금도 올라서 다음 달부터 전기 가스 요금만 매달 평균 3,700원이 오릅니다. 첫 소식 박재희 기자입니다. 을지로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양순덕 씨. 치솟는 물가에 한숨만 나옵니다. 식자재나 무엇이나 지금 뭐 안 오른 게 있어야지. 뭐 야채고 뭐시고. 그래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도 쓰고 이제 하니까 전기들을 많이 쓰죠. 어려운데 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 지금 모든 물가가 하나씩 약간 뭐. 요즘 가게들은 원자재와 가스, 인건비까지 모두 올라 부담이 큰데요. 설상가상 다음 달부턴 전기요금까지 오릅니다. 한국전력은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원 올립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1,535원 더 내야 하는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요금 인상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올해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전 적자 때문입니다. 여기에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7에서 7.7% 인상돼 가구당 월 부담이 2,220원 더 커집니다. 정부는 앞서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기, 가스요금 쌍끌이 인상으로 한 달 새 평균 3,700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참 시민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더우니까 뭐 에어컨 안 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애들 있으니까 에어컨 안 켤 수도 없고 켜야 되니까 전기요금 참 많이 걱정이 돼요. 다만 한전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취약계층 350만 가구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월 최대 9,600원까지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안 그래도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달 6%대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껑충 뛰는 7월부터는 물가가 7%대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200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3,000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최대로 내리고 국제 유가도 최근 떨어졌는데도 이 주유소에 가보면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기름값.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4원을 뚫었고 경유값 역시 2,224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운전자들은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를 들릴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일하러 다니는데 이제 차를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차에 공구 같은 게 많이 실려 있으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5만 원씩 넣는 거죠. 전에는 한 4일, 5일 탔는데.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처음 지금 차를 뽑을 때 경유차를 뽑았는데 뽑자마자부터 지금 경유값이 계속 올라갔고 지금 휘발유보다 비싸져갖고 조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경제 침체 전망에 한때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최근 10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주유소에선 전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원유를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또 휘발유나 경유로 만드는 또 시차도 있고 정유 회사에서 주유소로 또 운송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산유국의 증산 합의 실패, 대러시아 원유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해 리터당 148원을 추가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처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다음 달 한국 최초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출자들에겐 아찔한 소식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자 장사하지 말아 경고를 해도 은행권은 신용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첫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5%를 넘어섰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달 6%를 위협하고 있어서입니다. 지금처럼 물가 오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일 때까지는 저희들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과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 하지만 가계대출 1,752조 원 가운데 은행의 변동금리 비중이 77%가 넘어 한은의 고민이 깊습니다. 가계비자의 변동금리 비중을 적용할 경우 빅스텝으로 대출자의 이자는 6조 7,500억 원 가까이 불어납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연간 상환 금액이 2배 가까이 불어난 은행 대출 이용자들은 더 빨라질 인상 속도가 두렵습니다. 272만 원 정도 연 이자가 그 정도 부담이었는데 지금 계산하면 연간으로 한 48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파른 상태이고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우리 자신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폭으로의 금리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 장사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상단을 0.6%포인트 정도 낮췄지만 정작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하단은 0.4% 올려 실수요자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스페인을 방문하는데요. 3박 5일간의 일정 한수아 기자가 미리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을 앞두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배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양자회담을 포함해 14차례의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모레 29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3분가량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덴마크, 체코 정상들을 만나서는 원자력 수출 등 세일즈 외교에도 나섭니다. 나토의 반중, 반러시아 기조에 거리를 두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 외교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늦게 마드리드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악내외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별도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대통령실이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7가지 지시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요약하면 대통령이 자리 비웠다고 느슨해지지 말고 사고 치지 말라는 겁니다. 출국에 동행하는 직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는 행동 강령을 배포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첫 해외 방문에 동행하는 인원 전원에게 주의사항이 담긴 행동 강령을 배포했습니다. 행동 강령엔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외출 자제, 일탈행위 금지, 문제가 될 만한 소지품 반입 금지, 개별 모임 금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불미스러운 사고로 논란이 됐던 만큼 미리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외 방문 때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됐습니다. 제가 머리를 비빈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박근혜 대통령님께 거듭 용서를 빌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방미 때도 순방에 동행했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에 빚었습니다. 2018년 순방 중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골프 접대 등 비위 의혹으로 전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행하지 않는 국내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금지, 국정과제 업무 차질 없이 수행 등 7개 항목을 숙지하고 이행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서를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성과가 불미스러운 논란에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참석, 첫 출국,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첫 번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고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출국인데요. 그런데 이 나토가요, 유럽 안보를 챙기는 기구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왜 가는지 시청자분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물어오시는데요. 뭐 시청자분이나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의 첫 방문지하면 사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떠오르는데 이 나토 방문 자체가 굉장히 좀 앞선 여러 행보들과 좀 다른 행보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 또 유럽의 이 안보 협의체를 말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그 방문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습니다. 포괄적인 안보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북핵 등 안보 위협에 대한 이 미국 또 유럽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경제산업 분야까지 이 협력을 강화해서 국익에 더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참석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응 과제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면 함께 출국한 참모에게나 남아있는 참모에게나 이 기강을 잡기 위해 뭔가 이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사실 첫 순방 때 유독 이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앵커도 정치부를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해외로 순방만 떠나면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순방 징크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첫 해외 방문 당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이 성추행 의혹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순방이라는 게 뭐 가서도 바쁘지만 준비하는 과정도 여러 사람들의 좀 노력이 계속 보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터지면 자연스레 야심차게 준비한 첫 순방 성과도 묻힐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순방지뿐 아니라 대통령이 떠난 사이에 국내에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간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는데 남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순방 당시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궁금해서 청와대에 해외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전화를 받지 않고 잠을 자서 청와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함께 출국을 했든 남아있든 누구든 어디서든 나를 감시한다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주의사항이 대통령실 내부 직원들에게 좀 내려왔다는 소식도 조심스럽게 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출국을 했는데 그 출국 모습이 과거와는 좀 달랐다면서요? 뭐 가장 가까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첫 그 해외 방문 때 그림을 좀 같이 준비했는데요. 2017년 아마 제 기억으로 6월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추미애 당시 당 대표도 있고요. 뭐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 또 장관까지 함께 자리에서 출발 전 저렇게 환담까지 나누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이 첫 방문지 해외 방문을 위해서 떠나는 모습도 달랐는데요. 이 불필요한 의전을 최대한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에 따라서 당초 환송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정치권 인사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 권 원내대표도 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요. 이준석 대표가 안 보인다? 그 이유를 궁금해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권 원내대표 보이는데 이 대표 안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일정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같은 시간 이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내의 갈등의 중심에 선 이 대표와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 대표가 직접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허례의식을 멀리하겠다는 것에 부합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간 것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함께 가는 것 같던데 바이든 미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이번에는 만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나토 회의 참석하는 정상들 배우자를 위한 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굉장히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피아 국립미술관 방문 등 날짜별로 이 배우자들을 위해 준비된 일정이 상당히 빼곡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김 여사가 직접 자신이 기획 전 미술 전시회 도록과 또 경대 이런 선물들을 함께 준비해서 전달한 만큼 이번 일정 가운데 이 화답 성격의 만남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간 만큼 성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6일 남기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기 직전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해외 출국하는 날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오전 8시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던 중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4시간 뒤에는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안이 최적의 방안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00분 가까이 통화를 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청을 입장을 말씀드렸고 장관님은 또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기문란이라는 질타를 받은 게 잦은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해박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식 사표가 올라오면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청장은 사직서를 경찰청에 냈지만 아직 상급기관으로는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만큼 사표를 즉시 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출국한 시점에 치안을 책임지는 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경찰청장이 그만두겠다고 밝히고 약 2시간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을 지휘하고 견제할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담은 자문위 권고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장 분량의 PPT 자료까지 준비해 손으로 짚어가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수안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과거 내무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던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비판에 대해선 당시와 지금의 경찰은 규모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관련 최종안을 만들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우리 전국의 경찰관들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을 탄핵 추진해야 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을 추구하는 정부 조직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위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한동훈 장관과 현직 검사 등 총 7명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건 오는 9월 10일. 이때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시행 2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에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 공판 송무부장, 일선 검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크게 4가지.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과정에서의 법안 수정 등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헌법 소원이나 탄핵 사건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론이 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후속 조치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개특위를 놓고 국회의 공전이 계속되고 있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내일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다음 달 1일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위해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국회의장단 선출을 포함해 민주당 단독 원구성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 팔기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민주당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 운영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며 하반기 국회가 29일째 문을 열지 못하면서 10,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한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찬성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는데요. 사진도 찍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선 고성과 설전도 오갔다고 합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정식 요구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NSC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청와대가 당시 군과 해경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지시한 서류 등이 공개 요구 대상입니다. 시한도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에서 13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바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SI 정보,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TF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는 고성과 설전도 오갔습니다. 왜 언론 안 불리게 합니까? 하고 소리 지르시길래 왜 소리 지르세요? 그래서 뭐 언론 플레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말을 했죠 뭐. 그럼 제가 황당해서 아니 지금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입니까? 라고 따졌죠. 유족으로부터 피살 경위를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내일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과 북한에 대한 강력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요즘 내부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른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포럼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 두 사람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렸었죠. 이 대표가 띄운 이 혁신위원회도 오늘 열리면서 새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일명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강연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강연장 맨 앞줄에 자리 잡은 안 의원은 포럼을 찾은 의원 50여 명과 적극 스킨십에 나섰습니다. 예정에 없이 시키셔서 약간 당혹스럽습니다만 지난번 그 분당갑 처음 보궐선거 사무실 개소식 때 와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안 의원이 친윤계 의원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와의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저하고? 갈등 유발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힘을 합쳐서. 안 의원은 간장에 자신을 빗댄 이 대표에 냉소적으로 응수했습니다.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이준석 대표는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익명 인터뷰가 매일 나오고 허위 사실까지 나온다면서 권력을 향유하고 싶으면 전당대회를 통해 하면 된다고 일침했습니다. 언론에 익명으로밖에 인터뷰하지 못하는 분들 모두 다 공성전의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 생각이 다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같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는 첫 회의를 열고 공천개혁 논의를 공식화했는데 혁신위의 활동에 따라 당내 새 대결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난감하네. 누구 이야기일까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인데요. 당내 갈등 상황 속에서 오늘도 난감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날리고 모임하면 날리고. 우리도 반대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잘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잘하자. 자, 네, 형님.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배현진, 이준석, 장제원. 그 중간에 낀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난감한 상황이에요. 네, 지난 주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한 한 행사에서 난감했던 인물이 또 있는데요. 자리 배치상 제가 그 이철우 지사님이 가운데 앉아 계셔가지고 따로 안철수 의원이랑 긴밀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요즘 회의 때마다 싸우는 여당 지도부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참 난감한 심정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더군요. 네, 앞서 전해드린 국민의힘의 연구 모임, 이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했는데요. 하필 이 모임의 대표가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께서 흔쾌하게 주제 강연을 해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을 혁신하고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게요. 대선 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악연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지난해 김 전 위원장이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니까 장 의원은 노욕에 찬 기술자 이렇게 들이받았는데요. 김 전 위원장도 홍준표 꼬붕이 짖는다 이렇게 거세게 받아쳤었습니다. 대선 때도 김 전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을 콕 집어서 반대했었죠. 이 위원장님께서 반대한다, 뭐 이런 소문도 좀 있어갖고요. 개인적인 무슨 친소나 과거의 인연 이런 것이 인사의 중심을 이루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자, 이 저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네, 김 전 위원장 덕담보다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왜 선거의 결과가 불과 0.7%밖에 되지 않았느냐.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2년 후에 총선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전망이 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볼까요? 네,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난감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심기도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권 원내대표가요 정책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왜 심기가 불편했는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참석 인원이 오전에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회보다도 더 적습니다. 정확하게 명단 작성해서 다 발송하고 의총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명도 안 왔습니다. 자, 이 왼쪽이 이제 조금 전 전해드렸던 강연 모습인 것 같고 네. 오른쪽이 정책의총장.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서 한 전 사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곳곳에 텅 빈 자리가 눈에 띄자 출석 체크하겠다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과거에도 권 원내대표는 우회적으로 불만을 돌려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야, 조수진 최고는 대통령이 포장에 가면 나타나는 거. 참 요즘 여당이 민생 챙기기보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런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으로부터 이런 질타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관련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대책은 그럼 어디서 짜야 됩니까?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책임은 더 무거워졌죠.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 장마가 시작됐는데 오히려 더 더운 느낌이었는데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관측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6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상 상황이요. 습식 사우나에서 이불을 덮은 꼴이라는데요. 강경모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이 청계천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대부분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자려다가 이제 잠을 못 잤죠. 이제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틀어보고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네. 11시에 에어컨을 끄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계속 갑자기 나기 시작해가지고 잠을 정말 못 자겠더라고요.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5.4도로 열대야 기준을 넘겼습니다. 서울에서 6월 열대야가 발생한 건 1907년 기상관측 이후 1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도 무더위의 6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최저기온은 29.5도였는데요. 6월 최저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더워서 너무 더웠어요. 이 밖에 대전과 대구, 광주 등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다 구름이 많이 껴 낮에 만들어진 열기가 대기 상층부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한 날씨가 계속됐는데 어제 낮 기온하고 오늘 아침 기온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습식 사우나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상청은 이번 주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반면 동해안과 남부 지역엔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도쿄는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관측 이래 처음으로 6월 기온 35도를 넘어섰다는데요. 전력 예비율이 5%를 밑돌면서 초비상인데 원전 비중을 줄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모자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린 시민들. 그나마 행인은 드문드문이고 놀이터는 아예 텅 비었습니다. 最近はもう暑いのが早いです。で、梅雨がもう終わっちゃったから本当に暑くなっちゃった。無理、暑い。倒れちゃう。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40도에 육박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분수대는 원래 작동돼야 하지만 절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이른 불볕더위에 전력 공급 예비율이 5%를 밑돌자 일본 정부가 전력 수급 핍박 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겁니다. 引き続き夕方が厳しい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で、注意報、電力需給逼迫、使用していない照明を消すなど、無理のない範囲での節電を。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오후 4시 반부터 30분간 전력 예비율은 1.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화력발전소는 노후화돼 가동률이 떨어지고 대신 원전이 전력원의 30%에 달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 몫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원전 33기 중 10기 정도만 재가동되고 있어 전력원에서 원전의 비중은 6%에 불과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사라진 조윤아 양 가족 속보입니다. 엿새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가족이 윤아 양의 체험학습 신청을 다급하게 했다는 정황이 새로 나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조윤아 양이 축 늘어진 모습으로 어머니 등에 업혀 밖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휴대전화와 비닐봉지를 들고 뒤를 따릅니다. 잠시 후 가족은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다음 날 새벽 1시쯤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는 이곳 송곡항에서 끊겼는데요. 가족이 머물렀던 펜션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양 가족이 한 달간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한 건 지난달 17일. 체험학습 일정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들이 머문 완도 숙소도 체험학습 신청 당일 예약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당초 제주도행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들 가족은 완도에 온 뒤 2차례에 걸쳐 6일간 펜션에 머물렀습니다. 좀 특이한 소문이었어요. 여기 백사장에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사장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로지 방 안에만 있고. 경찰은 지난해 말 조양 아버지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무직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의 통신과 금융거래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영장 친 것도 이제 수색을 위한 목적이죠. 뭐 카드 뭐 사용이라든지 뭐 인터넷 뭐 사용이라든지 그런 거 보려고 친 거예요. 경찰은 200여 명을 투입해 해안과 인근마을, 야산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잠수부와 수중 탐지 장비를 동원해 수중 수색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엿새째 수색에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요즘 기름값 인상 때문에 자가용 대신 버스 타는 출퇴근 시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영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승객을 꽉꽉 채운 입석버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원버스의 위험한 운행 장면을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7시 15분입니다. 출근길이 한창인데요. 매일 아침 위험을 감수하며 버스에 타야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시내버스와 달리 고속도로 구간을 이동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리에 앉아가는 걸 지레 포기합니다. 내려가는 방석판에서 걸 터져 온다고 계시면 돼요. 많이 타다 미친 곳은 당연히 탈걸요. 버스 전광판엔 자녀 좌석이 없다고 표시돼 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탑니다. 2층 버스인데도 정원인 68석은 이미 다 찼고 1층은 입석 승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승객으로 가득 찬 버스는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입석은 불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신체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요. 더 큰 충격량과 함께 다른 승객들과 뒤엉키게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출근길 광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타는 곳에서는 거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서 가야 돼. 서울 가는 좀 버스를 좀 증편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광역버스 기사들도 입석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뒷길 퇴근길에도 위태로운 입석버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 입석버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운행 대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용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줄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행 횟수나 이것들이 일부 감축 조정해서 운행이 됐던 거는 맞는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감축을 했었고요. 지금 48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정상 운행 시에는 65대가 운행을 해야 돼요. 증차하고 싶어도 버스 업체의 인력난에 속수무책입니다. 기사님이 모자르세요. 증차를 지금 현재 할 수도 없고 계속 기사님들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 광역 노선에 전세버스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기름값 폭등에 시민들은 자가용을 놔두고 계속해서 버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증차를 포함한 운행 안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국내에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유입되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직 전용 백신은 도입되지 않아서 생물 테러에 대비해 비축해놓은 두창 백신이 사용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초록색병의 독성을 줄인 두창 바이러스가 가루 형태로 들었습니다. 주사액을 넣어 섞은 뒤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바늘을 담궈 골고루 묻힙니다. 바늘을 수직으로 잡고 팔뚝한 곳에 꾹꾹 누르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총 15번 찌르고 난 뒤에 점상 출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피부에 상처를 내서 백신균을 접종하는 거라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사 부위에 고름이 생기고 딱지가 떨어지면 면역이 생깁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진 20명이 두창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우리한 느낌 있는 거 말고는 지금 통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원숭이 두창 백신이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아 생물 테러 대비용으로 비축해놓은 두창 백신을 맞은 겁니다. 두창 백신도 85% 정도의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두창 백신은 한 번 접종하면 면역이 최소 10년은 충분히 유지되지만 평생 가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1세대 백신을 맞기는 했습니다. 면역력을 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환자를 보려면은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원숭이 두창 환자와 기내에서 가까이 앉았던 8명도 원하면 두창 백신을 맞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희망자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4주 간격으로 2차례 주사를 맞으면 되는 원숭이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기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에 서울대 연구팀이 제출한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며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에 정부 지원금도 투입됐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표절로 드러난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연구비 지원기관 목록에 정부 산하기관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이 가운데 과기부가 이번 논문 연구와 관련해 3건에 걸쳐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3건 중 한 건에는 논문 표절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힌 제1저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논문을 위해서만 지급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논문을 위한 과제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학생들 생활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과기부와 교육부는 표절 논문 연구에 사용된 지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연구개발비의 1.5배 범위에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도 오늘부터 총장 직권으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제재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폭격을 재개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까지 외화 표시 국채이자 1억 달러를 지급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당시 디폴트 선언 이후 104년 만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 등으로 이자 지급 거래가 거부된 데 따른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G7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추가 제재 조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Because Putin has been counting on from the beginning, and somehow NATO would and the G7 would splinter, but we haven't, and we're not going to. So.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세로 맞섰습니다.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폭격을 3주 만에 재개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유치원과 병원 등 민간 시설에까지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Было до этого 3 прилета, это уже 4-й, но именно в больницу попадает первый. До этого рядом с больницей. Тут окна уже были поменены, вон видите, деревянные, закрыты. 러시아는 또 우방국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이스칸데르-M 전술 미사일 시스템 공급, 전투기 대상 핵무기 탑재 기술 전수 계획을 밝히는 등 군사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북한에는 사흘째 폭우가 내렸습니다. 평양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도로도 침수됐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평양 시내의 가로수가 뿌리채 뽑힌 채 줄줄이 쓰러져 있습니다. 사리원시에선 버스와 트럭들이 물바다가 된 도로를 힘겹게 지나갑니다. 평양시에서는 낮부터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새벽 4시경부터 번개와 우레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 북한은 그젯밤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려 비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을 비롯해 청천강 유역과 대동강 중상류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강수량은 평양시를 비롯해서 100mm 이상 내린 지역들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선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넘뼈가 이거 물에 지금 잠겼습니다. 북한은 홍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제방 쌓기 등 물 뽑기 대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각종 전염병이 더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원숭이 두창주의보를 발표하고 새 전염병을 막기 위해 방역 고삐를 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북한 전 지역에서 오미크론에 이어 오염된 물을 통해 퍼지는 콜레라, 장티푸스까지 유행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투우 경기 도중에 관중석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로 투우 경기 금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나무로 지어진 3층 관중석이 흔들리나 싶더니 갑자기 경기장 안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투우를 지켜보던 관중 수백 명이 추락하며 현장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남서쪽의 톨리마주에서 전통 투우 경기 코랄레하 도중 일어난 참사입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잔해 더미에 깔린 사람들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8 palcos, oficialmente 8 palcos colapsaron estructuralmente, ya que pueden dar cuenta que es una estructura en guados y madera. Estábamos, como digo, en el ruedo cuando vimos que el efecto dominó. 톨리마주 주지사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코랄레아 경기를 금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와 안전성 문제로 투우 경기를 금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 투우장이 있는 멕시코에서 투우 경기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장맛비의 특징은 밤사이에 지역을 옮겨다니며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산지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에 최고 150mm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대전은 25도로 출발해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출국길에 올랐는데요. 부담이 적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자 4년 9개월 만에 일본 정상과의 만남.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부담을 안고 미국을 향한 사실상 직진을 선택했는데요. 냉혹한 국제 정치 무대, 이것이 외교의 기준이라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영원한 건 국익분.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